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곳곳에서 벽돌이 무너져 내리고 콘크리트 바닥은 갈라졌습니다. 기둥을 지탱하던 시멘트는 떨어져 나갔고 철근은 휘어졌습니다. 이 같은 구조물 피해뿐 아니라 땅도 크게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세대와 세종대 등 국내 5개 대학 지진위성연구팀이 위성에서 관측한 고성능 영상 레이더 자료를 이용해 지진 전후에 땅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지진 발생 지역에 단층으로 추정되는 불연속선이 나타났는데 이 선 북서쪽은 3cm, 남동쪽은 6cm나 위성이 통과한 동해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쪽과 남쪽이 다 상승을 했다거나 또는 단층대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동쪽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저희 위성에서 관측한 결과가 얻어졌다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땅이 1cm 이상 이동한 지역은 진앙 주변에서 직경 10km 이내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지진 피해가 큰 지역이 포항이나 주변 지역 전체가 아니라 진앙 주변 직경 10km 이내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항 지진이 경주 지진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땅이 3배 이상 많이 움직인 것은 얕은 곳에서 발생한 데다 지반이 약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새 호남 지역 중진 의원들은 안철수 대표의 중도 통합 추진은 국민의당을 소멸시킬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서 안 대표가 중도 보수 통합으로 제2의 YS가 되려고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는 다당제 확립이라는 국민의당의 창당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동영 의원과 천정배 전 대표도 안 대표가 반개혁, 반호남, 반문재인에 매몰돼 적폐연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뜻을 모은 새 중진 의원은 가칭 평화개혁연대라는 당내 조직을 꾸려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의 호남 출신 의원들과 초재선, 비례대표 의원들을 모두 망라한 조직을 꾸려 안 대표의 중도 보수 통합 추진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1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놓고 벌일 이른바 끝장 토론에서 참여 서명을 받은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이 정체성이 평화하고 또 개혁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국민의당 40명 국회의원 중에 거의 전부가 우리의 뜻에 함께하고 동참하리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으로 활로를 찾으려는 안 대표와 이에 반대하는 호남 중진이 정면 충돌하면서 자칫 당이 쪼개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들 의원들은 당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 김건우 군의 어머니 김미나 씨가 분주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임시 숙소에서 머물고 있는 김 씨는 하루 2번 세월호가 거치된 통제구역으로 향합니다. 수색과 조사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의 마지막을 보지 못했어요. 조금 늦게 나와가지고 아빠가 못 보게 했는데 저 배를 보면서 아이의 마지막을 같이 하고 있다. 고 정동수 군의 아버지 정성욱 씨는 수색 작업을 촬영한 파일들을 정리하는 작업에 한창입니다. 지금 작업 영상을 잘 파일별로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봐가면서 꼼꼼히 그날 있었던 것을. 유가족들은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들어온 지난 3월부터 컨테이너에 상주하며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거차도 산중턱에서 사고 해역을 내려다보던 생활까지 더하면 몇 년째 세월호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구하지 않았니?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세월호를 계속 쫓아다니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이가 마지막 순간을 보낸 세월호를 코앞에서 바라보는 일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괴물 같았어요. 인간의 욕심덩어리잖아요, 저게. 정말 악마 같았고 용서할 수 없는 배였어요. 하지만 훗날 떳떳하게 아이를 만나기 위해선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엄마니까. 이건 뭐 바뀔 수 없는 거잖아요. 엄마니까.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건데. 차디찬 바닷바람에 더욱 뻣뻣해진 세월호는 오늘도 아무 말 없이 무겁게 누워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말 못하는 세월호의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소유 방송 출연자들의 평균 연령은 26세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의도로 기획된 방송입니다. 소리 없이 노란 방송 새날 소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세 분 자리하셨습니다. 양세병님, 안녕하세요. 예, 송병호님.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결방하셨죠? 결방에 빛나는. 네, 지난주 결방에 빛나는 송병호님 나오셨고요. 예, 이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세 분과 함께 소유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예, 어느덧 정식 코너로 자리 잡았죠? 이게 너무 좋아요, 사실. 근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거 아쉬워. 이에이치카가 얘기했잖아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지겹다, 그거. 인정. 그 책을 읽었더니 지겨워. 아, 그래요? 네. 하여튼, 예, 소유방송이 벌써 99화네요. 네. 그럼 99 하면은 네. 이번으로 이 코너 끝나는 거예요? 지금 고민 중입니다. 너무 아쉬워요, 사실. 근데 매번 준비하는 저도 부담이 되거든요. 그럼 101화가 되면 이제 101년에 있었던 일을. 101년? 아예 과거로 가서. 아예 과거로 가서.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101년 정도면 드디어 고구려에서 뭐 이러면서 네, 고국 천왕이 탄생하셨습니다. 재밌잖아. 네, 드디어 뭐 백제가 뭐 드디어 고대 국가의 틀을 달았네요. 막 안 되겠다. 언제까지 해야 되지? 저희 죽어도 조선까지 못 가겠네요. 이거는 이제 봐서 이제 2000년대 초반 얘기도 재밌는 얘기가 많고 네. 또 되짚어볼 만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2000년대로 넘겨야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뭐 100일하면 2001년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예, 그건 뭐 오로지 제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라. 네. 화이팅. 네. 일단 99화죠. 그래서 99년도에 있었던 일들을 짚어볼 건데요. 네. 예, 일단 뭐 개인적으로 저는 99년도에 드디어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축하드려요. 1년 동안 비둘기똥 피해가면서 도시락 까먹던 그 보람을 느끼게 된 그런 날인데 99년도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제가 드디어 첫사랑을 CC로 과 CC로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CC 좋았어요. 저희는 여대여가지고 경험해볼 수가 없는 문화라. 있을 수도 있지, CC가. 그러니까 제가 경험할 수는 없어서. 당연히 많죠. 성향은 아니고. 99년도 이제 CC가 됐는데 제가 그 전까지 이제 숙맥이었어요. 지금 딱 안 그래 보이잖아요. 그럼요. 네, 막 노련하고 막 달고 다른 사람 같은데. 달고 달았다니요.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아주 숙맥이었습니다. 귀여웠겠다. 네, 그래가지고 막 고백도 못하고 쭈뼛쭈뼛대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뿐. 스토커다, 스토커. 스토커가 아니고 그때는 흔했어 이런 게. 근데 어떻게 CC가 되셨네. 친구들이 좀 도와줬고. 역시 숙맥들은 친구들이. 제가 또 첫인상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서. 네. 진짜요?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입학하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학교 행사에서 단체로 술을 먹는 날이 있었는데 잠깐 나오라 그러고 제가 도로에 누웠어요. 왜 그랬어요? 내 고백을 받아주지 않으면 난 여기서 일어날 수 없겠다. 최악이다. 그 요즘에는 데이트 폭력으로 잡혀가는 거 알죠?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또 그 순수하고 그죠. 그때는 맞아요. 예, 애틋하고 뭐 그런 건데 먹혔구나.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CC가 됐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그걸로 이제 사연 보내서 라디오 사연도 상담. 정말. 최근에 우리 아들이 저한테 아빠는 첫사랑이 누구야 이러더라고. 좀 생뚱맞잖아요, 애가.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아무 꺼리낌 없이 엄마지 막 이랬죠. 당연하죠. 네, 멀리서 우리 와이프가 마치 현재 야당 의원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표정으로. 근데 아이들한테는 굳이 얘기해줄 필요 있나요? 뭐 구라를 치느냐 뭐 이런 표정이었는데 뭐 하여튼 그랬는데 이게 인연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저랑 와이프가 같은 학교였는데 서로 모르는 사이였어요.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뭐 시시콜콜한 그런 연애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다가 이 얘기를 했더니 와이프가 그때 봤대요, 제가. 도로에 누운 애. 도로에 누운 애 보고 버스에서 이렇게 딱 보고 우리 와이프가 친구들이랑 술 처먹고 저기서 또 누웠다고 누가 한 명. 와, 재밌다. 와, 재밌다. 그래가지고 그 일로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인생에 더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뭐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거 보면 약간 운명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재밌네요. 네. 그래서 서로 이제 모르다가 이제 나중에 사회에서 만나서 결혼한 케이스죠.
예, 뭐 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재밌는 일로 좀 오픈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제 99년도에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아서 오늘 소개해드릴 일들이 안 좋은 사건들이다. 예, 일단은 좀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환기시키고 갈 겸 해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예, 99년도에 좀 안타까운 사건이 많았어요. 일단 첫 번째 사건이 이제 시랜드 수련원 화재 사건이라고 예, 그 대형 참사가 일어났죠. 근데 문제는 당시 이제 피해자들이 어린 유치원생이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네. 보니까 이게 6월 30날 일어난 사건이고 네. 경기도 화성군에 있던 그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에서 일어난 건데 당시에 초등학생, 유치원생 그리고 뭐 인솔 교사나 강사분들까지 해서 다 544명 있었는데 유치원생만 19명, 네. 강사 및 교사 4명 이렇게 23명 사망하셨어요. 예, 적합한 기준이 아닌데 개설 허가를 내줬다라는 그런 의혹까지 나중에 이제 관련 공무원 폭로까지 있었고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초동 조치가 너무 미흡했다는 거. 1시간 뒤에 소방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화재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화재가 문제가 뭐냐면 불에 타서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연기? 예, 그 연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나중에 폭발하기도 해요. 진짜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건축물들이 이제 안에 플라스틱 소재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가스를 응축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빵 하고 터지는 그것도 무서운 데다가 질식하는 문제. 네. 그리고 당시에 어린 학생들이 많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죠. 특히 기관지가 상대적으로 약했을 거고 그 대피하는 데 능숙하지 않았을 거고 그런 안전에 관련된 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시설에서 그런 아이들을 받아가지고 결국 이런 참사가 일어난 거죠. 보니까 문제가 진짜 많았더라고요. 뭐 지어질 때부터 문제고 뭐 수사까지도 문제인데 첫 번째로 대두된 게 원래 모기향에서 불이 번졌다라고 했는데 실험 결과 모기향으로는 그렇게 화재가 날 수 없다는 걸 확인했고 그래서 전기 누전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래요. 근데 원인을 결국에는 밝혀내지 못한 걸로 마무리가 됐죠. 예, 그래요.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또 안타까운 게 필드하키 국가대표 선수가 계셨어요. 김순덕 선수라고. 그분의 장남이 이제 여기서 잃고 이분이 그 나중에 이제 그 보도 프로그램에 나오셨는데 뉴질랜드로 아예 다 이민을 가버렸어요. 가족들이. 더 이상 한국은 희망이 없다 하고 받았던 금메달, 뭐 훈장 이런 거 다 반납하고 더 이상 이 나라엔 환멸이 났네요. 그렇죠.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결정적으로 그 마음을 굳히게 된 게 그 뒤에 일어났던 인천의 인현동 화재 사건. 술집에서 이제 불이 났는데 술값을 안 내고 사람들이 도망갈까봐 주인이 문을 걸어 잠궈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술집에 청소년들이 있었던 거예요.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있다가 그 청소년들이 많이 죽었어요 또. 그것도 99년도에 있었던 참사 중에 하나죠. 총체적 난국이네요. 미성년자 음주에. 그 인천 화재 사건은 호프집 화재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회자된 사건이고요. 예, 일단 시랜드 관련한 얘기가 아직까지도 이어지는 게 올해 참사 18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부모님들이 오신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양세병님이나 이 작가님 나이대 친구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시에 30대 중반이었던 부모님들이 50대 이렇게 돼가지고 와서 아직까지도 자식에 대한 그리움 그게 이제 사무쳐가지고 죽는 그날까지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안전한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기원한다 하셨고, 그 관련해서 이제 화성시에서 497억, 그러니까 한 500억 원을 들여서 시랜드 부지랑 옆에 있는 이제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시랜드 희생자 추모 공간을 조성하고 청소년 수련원을 조성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돈으로 조성하기 전에 잘 지었으면. 그렇죠. 그 뭐 한참 지난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잊지 않고 이렇게 뭐 추모 사업이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또 한번 경각심을 준다는 건 또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뭐 이 작가님 짚으신 대로 애초에 이런 사건이 없으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많이 안타깝네요. 근데도 이 이후에도 99년도뿐만이 아니고 청소년 수련원에 관한 문제가 계속 몇 년에 한 번씩 터지잖아요. 그렇죠. 네, 안전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세월호 사건 이후로도 아직까지도 그런 문제, 박근혜 정부 안에서 그런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 들어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 그걸 많이 기대를 해보는 거죠. 99년도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 중 첫 번째, 시랜드 화재 사고, 그 사고를 한번 짚어봤고요. 네, 두 번째 사고도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제가 이거를 당시에 뉴스로 봤는데 그 충격이 가시지가 않아요. 다 아실 겁니다. 아마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이라고 아이가
집 근처 골목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황산에 테러를 당한 거예요. 그 수법이 너무 악랄하더라고요. 예, 너무 쇼킹했어요, 이거는. 근데 그 당시에 유일한 목격자가 어린 청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 확실한 증언을 받지 못했고 또 경찰 쪽에서도 태환이의 증언을 뭐 유의미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되지 못한 점이 있죠. 지금까지도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경찰의 무능한 초동 수사에 대해서 많이 회자가 된 사건인데 당시 그 아까 이 작가님 짚었던 그 청각장애 있잖아요. 네. 그분이 지금 현재 대학생으로 사회생활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고 그래요. 당시에도 그게 지능지수가 낮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의 증언을 무시하고 그리고 태환이가 증언했었던 부분도 무시하고 그리고 부모가 태환이에게 물어봐서 이렇게 나왔던 증언도 다 무시하고 결국에는 그런 총체적 난국 때문에 초기 수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건이 나면.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2005년도에 수사본부를 해체했다가 또 단체랑 유가족들이 요구하니까 13년도에 또 재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마저도 당연히 초동수사가 안 됐으니까 그때 와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럼요. 13년이나 지난 사건이고 그때 당시에 경찰들이 얼마나 무능했냐면은 그 증거물품을 막 섞어가지고 무슨 짓이죠 그게? 그래서 결국 나중에 경찰이 그걸 인정을 했어요. 자기들 그 초동수사에 문제가 있었다. 근데 그럼 뭐합니까? 아까운 어린 생명은 또 하늘로 간 거죠. 네. 아직까지도 영구 미제로 남게 된 결국 공소시효가 15년도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뒤로 그 태환이법. 네, 일명 태환이법. 예, 그러니까 강력 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이 생겼지만 결국 그 정작 그 태환이의 사건, 그 대구 아동 황산 테러 사건은 이 법에 적용을 못 받는 아이러니가 벌어진 거죠. 네, 대신에 이 법으로 그 드들강 살인 네, 드들강 살인 받았고요. 사건 해결됐죠. 예. 네. 그리고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도 네, 성공받았다고. 이런 거 보면 참 그 어린 생명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그 질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사건인 것 같고요. 예, 경찰도 많이 반성을 해야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 경찰들이 초동 수사를 미흡하게 한 부분 때문에 시시비가 잘 가려지지 않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 중에서는 피해자는 또 2차 피해, 3차 피해를 계속 당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번에 안젤리나 졸리가 얘기한 성폭력이 왜 벌어지는가 네. 그거에 대한 3가지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에서도 잠깐 나오는데 과학 수사 방법이라든가 증거를 남기는 능력 같은 거 그게 이제 범죄 해결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은 이제 만약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 쳐도 네. 거리 곳곳에 CCTV가 다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과정에서 99년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경각심을 갖고 고쳐나가려고 계속해서 CCTV를 여러 가지 막 설치하고 네. 수사기법을 발달시키고 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결국 한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생명들이 또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요. 분위기가 좀 많이 다운됐네요. 또 안 좋은 사건들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99년도에 또 다른 사건으로는 이제 뭐 또 신창원 탈옥 사건. 네. 그때 그 신창원 티셔츠 엄청 유행하지 않았어요? 최고였습니다. 그게 뭔가요? 신창원 쫄티라고. 되게 독특한 그래픽이. 네. 이렇게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그 TV 연결 끊기면 지지직하는 네. 그 화면처럼 생긴 티셔츠였는데 네. 되게 유행을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동대문에서 그게 물량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많이 나갔다. 화이트 노이즈 화면이라고. 그게 원래는 되게 비싼 고가래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다 살 수 없으니까 이미테이션도 네. 많고 또 연예인들이 또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 그런 거 막 흉내내는 것도 좀 있었어요. 뭐 신창원 씨 흉내내고 막 그런 부분도 있었고 돈을 훔쳐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검거돼서 징역을 살게 되셨죠. 예, 그래요. 99년도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의 이슈. 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요. 예, 포항 지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었죠. 네.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홍준표. 네. 우리가 지금 4주째인가요? 홍준표 얘기가 빠지질 않네요. 그러니까요. 잘 팔려요, 이 뉴스가.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우리 토요일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뉴스를 서칭하고 오잖아요. 꼭 들어가 있어. 네, 이제 들을 때마다 복장 터져가지고. 네. 하여튼 일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죠. 이분이 원전괴담이라는 말을 썼네요. 좌파들이 퍼뜨린 원전괴담에 과거 광우병 괴담처럼 속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제가 원전괴담을 한번 검색해봤어요. 구글에다가. 네. 근데 뭐가 원전괴담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이게 원전괴담이 아니라 그쪽 지역에 원전이 모여 있잖아요. 핵발전소가. 네. 그러니까 진짜 위험하니까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걸 무슨 마치 괴담이라고 이렇게 몰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그냥 괴담도 아니고 좌파들이 정치적으로 뭐 선동을 하기 위해서 퍼뜨린 것 마냥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는 애 뭐만 보인다고. 지들이 종북 프레이 마주 그냥 쏠쏠하게 써먹고 이제 안 되니까. 네. 지속적으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제 좌파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최근에 있었던 뭐 YS 박정희 이승만 사진 이렇게 붙여놓은 거. 진짜 붙여놨더라고요. 네,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그 조합을 봤는데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되게 서먹하게 떨어져 있던데요. 그 심지어 제가 다시 조사를 해봤는데 YS가 원래 자유당 공천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최연소 의원에 당선이 됐었는데 나중에 그 이승만이 독재하는 것 때문에 환멸을 느껴가지고 탈당을 해요. 그럼 그쪽이 아니네요. 그 사람 사진 같이 이렇게 네. 놓으니까. 그 심지어 YS랑 박정희는 거의 왼수잖아요. 마치 야스쿠니 신사의 적군과 아군이 같이 있는 것처럼. 그 세 사람 사진을 놨는데 너무 안 어울리는 거죠. 이거 중앙장사뿐만 아니고 뭐 국회 대표실이니 원내 대표실 뭐 전국 지구당까지 다 붙이라고 지시를 했다는데 얼마나 밑에서 짜증날지 감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식이라든지 논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이제는. 뭐 하여튼 우리가 그 사진 걸어놓은 것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홍준표 당대표가 자신의 이제 함량 미달의 수준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없는 적을 만들어내고 자기가 영웅인 듯이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막 네. 좌파들이 그렇게 막 아무리 떠들어봤자 원전은 어떻고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이고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갑자기 원전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그 지방에 내진 설계 잘 돼 있다 그랬는데 봤잖아요. 저희 사진으로 무너진 거. 그렇죠. 그 내진 설계 얘기하신 게 사실 그 홍준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포항을 어제 갔다 왔는데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이 전체의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너무한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 그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필로티 설계에 대한 규제를 푼 게 이명박이에요. 또다시 그 필로티라는 거가 건물이 네모나게 있으면은 그 네 기퉁이에다가 필로티 기둥을 1층에서부터 꼭대기 옥상까지 쭉 연결해서 세우고 난 뒤에 건물을 짓는 게 원래 일반적인 방법인데 예. 그거를 규제를 풀어서 1층까지만 그냥 필로티를 만들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면 한 층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차 공간을 만들어주는 대신에 공적인 일이니까 그만큼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그 권리를 보장해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주차 공간도 만들고 어떤 그 경제적인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1층에만 필로티가 되기 때문에 위층은 그러니까 사실 다 무너지는 지진이 거잖아요. 나면은 위가 쏟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래가 비어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런 거를 본인들이 다 풀어서 엄청나게 원룸 만들 때 요즘 다 그렇게 만들거든요. 맞아요. 그 빌라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주차장?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맞아요. 1층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 내진 설계 자체가 완전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전 점검이라고 그 건물이 얼마나 안전한지 이제 측정을 하는 게 있어요. 네. 그걸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걸 하게 되면은 통과할 수 있는 건물이 거의 안 남을 정도로 지금 완전 엉망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만든 게 이명박. 네, 그런 상황을 만든 본인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이게 적절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명박 사진 안 걸었나?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홍준표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가당 작식 논리 지겹습니다. 이제 더 이상 들어줄 수 없는 참아줄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정도면 이제 질환이죠. 네. 보호시설에 그 심각하게 상담을 고려해봐야 되는 수준이 아닌가. 사회성도 떨어져요. 이런 사람들이. 또 소통도 안 되고 주변 사람도 다 피곤하게 하고 그런 존재 같아요. 네, 그리고 당대표도 이 모양인데 최고위원이라는 사람 있죠? 류여애 씨. 네. 예, 말도 안 되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일관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천벌이라고 지진을 천벌이라고 묘사를 했죠. 네. 분노해서 정부한테 이걸
어느 시대야. 진짜 이게 얼마나 잔인한 표현이냐면 그래요. 이제 현 정부가 얼마나 믿겠어. 자기랑 반대되는 입장에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입장에 사람들이니까 싫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대형 참사가 나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사건을 가리켜서 뭐 하늘이 내린 천벌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천벌이라 그러면은 다 찾아가지고 발본색원 한대요. 류여애가. 자기는 천벌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했죠. 그러니까 천벌 이라는 의견이 있다라면서 자기 의견을 거부하는 듯한 그 발언을 했죠. 그래서 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좀 너무 유치하고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건 다 알잖아요. 본인이 최고위원이고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 그게 일부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어느 정도 동조했고 그걸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발언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제재하고 표현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아니요, 이거는 본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원래 누구를 죽이고 싶다고 말을 하려고 해도 나 너를 죽일 거라고 안 하고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완곡히 돌려 말하는 거지 정치인이니까. 그렇죠. 유여애 씨의 태도를 보면 본인은 문재인 그 대통령의 발언을 반쯤 뚝 잘라가지고 왜곡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네. 아니 뭐 과거에 또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또 그 당대표 나왔을 때 그 이렇게 유세하는 거 보면은 솔직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그쵸. 이건 아니야 뭐 이런 거. 이건 아니야 정말 이건 아니야 정말 이건 아니야. 아까 그 천심 그런 표현 자체도 되게 전근대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 그게 시스템이 되게 미흡하고 사회에 대해서 약간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됐을 때,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게 그 천심 이런 거잖아요. 네. 무슨 재정일치 사회예요 우리가? 아니 그럼 뭐 문재인 대통령이 하늘에 대고 뭐 절이라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기원제라도 지어야 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게 진짜 자유한국당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더 이상 이제 수준에 대해서 거론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그 옛날부터 되게 막말을 많이 해왔잖아요. 예전에 기사에서 봤는데 뭐 예전에 문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얘기를 하면서 무슨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뭐 존중해야 된다는 그 문 대통령의 SNS 글이 있었는데 그걸 얘기하면서 뭐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헌법 위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때 홍준표 대표가 오버액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 이거 너무 웃긴 거야. 홍준표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막말을 안 맞아. 뭐 묻은 게 나무란다 너무 진짜. 웃겼어요 이거. 너무 웃겨. 웃기지도 않고 진짜 이제 포기했어 이 사람들. 그냥 뭔 얘기만 나오거나 이렇게 매스컴에 얼굴만 나와도 웃겨요. 그러니까 이분이 악플이 많다는 걸 본인도 알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악플 보면서 즐긴다고. 이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관심보다 악플이 낫다. 뭐 관심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 이제 보니까 그 정치인들이나 특히 관종들은 이런 그 자기한테 안티적인 그런 것도 되게 즐기거든요. 맞아요. 악플을 보면서 즐긴다. 그만큼 나를 인정하는구나.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극기로 두드려 맞는 한이 있더라도 그 현장에 나가잖아요. 이게 관심 받고 싶은 거거든요. 맞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본인의 신체에 위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곳에 안 나타나죠. 근데 본인은 관심이 필요하거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관심도 관심인데 저는 그 사람 보면서 누가 자꾸 떠오르냐면 그 사이비 종교 전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모욕을 받아도 그게 자기의 그 순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소명. 네, 소명.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떠오르는 거예요. 네. 이분도 제가 봤을 때 이제 질환이 좀 의심돼요. 그럼요. 네, 솔직히 뭐 몇 명 있어요. 제가 질환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뭐 아까 말씀드렸던 홍준표, 그다음에 이분 류여애 씨. 그리고 뭐 예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정미홍 뭐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은데. 뭐 나경원, 그다음에 또 조원진, 또 뭐 김진표, 그리고 또 그 신동욱 뭐 이런 사람들. 이 정도 수준의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질환이다. 그 중에 이제 굳이 탑 3를 따지자면 그 중에 류여애가 포함된다.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리고 자신이 얘기한 게 이러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를 마치 언론에서 지적이 있다는 걸 빼고 자기 발언인 마냥 얘기를 했다고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팡목항 방명록에다가 그 글을 썼던 거를 되게 이렇게 한 부분만 봐가지고 그 공격하는 고맙다라고 했는데 네네네.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천만 불꽃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글을 방명록에 올렸는데 페이스북에다가
왜 고맙다고 썼을까? 막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막 이러면서 비꼬는 식의 얘기를 막 올려요. 왜 고맙다고 썼을까를 이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맥락 없이 세월호 그냥 사건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본인이 류여해인 거죠. 그렇죠. 아니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시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팽목항에 조용히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주요 언론에는 그렇게 많이 노출이 안 됐고 진보 언론 쪽에서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가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뭐 스탠스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발언도 안 하고 그냥 그 현장만 이렇게 묵묵히 보고 왔었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그 진정성이죠. 그 진정성으로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그런데 그 고맙다라는 표현 하나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질환이네 이 정도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게 책임감이 많다며 그러면 이런 천재지변까지도 다 책임져봐 이런 느낌인 거고. 아 유치해. 이게 이런 공격 자체가 네. 뭐 한 번 있는 게 아니잖아. 노무현 대통령 때 생각해 보면은 비가 좀 덜어서 가물기만 해도 그게 다 내 책임인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상황 자체를 다시 또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때 뭐 엄청나게 몰아갔잖아요. 뭐 무슨 일만 있어도 다 그냥 대통령 탓이었잖아요. 그때는 그런 식으로 세뇌시킨 거죠 언론들이. 그리고 그때 당시 야당이. 근데 그런 행보를 똑같이 10여 년이 지난 후에도 똑같이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요. 뭐 류해 같은 존재감 없는 사람들 자꾸 회자시켜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총체적으로 자유한국당 자체도 지금 문제를 많이 낳고 있어요. 홍준표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홍준표를 포함한 홍준표와 아이들이네. 네. 예. 이재민 대피소에 가서 구태여 연설을 하겠다고. 아 진짜 민폐입니다. 네. 안 그래도 대피소가 좁아가지고 연단에서까지 쉬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다 내쫓고 굳이 연설을 하겠다고. 그것도 오랜 시간. 뭐 이번에 가서 그랬대요. 뭐 기자들한테 나 이번에 장어 안 신었지 뭐 이러면서 지난번 청주 밑에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잖아. 그래서 자기가 유머러스하게 접근했지만 실상 들어갔을 때 똑같습니다. 청주에서 했었던 일들이나 이번 포항 지진에 가서 굳이 연단에 올라가서 자기가 연설을 하는 바람에 진짜 심신이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재민 분들이. 이재민 대피소에서 연설이 뭐다 쓰려고 필요해요 이게. 그러니까요. 지가 뭐 가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복구 상황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전달만 해주면 되지 무슨 국회의원 연설 그걸 왜 듣고 있어요. 예, 그래 가서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 당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제 메시지 전달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왜 이재민 분들을 괴롭히냐고요. 그게 근데 정말로 막 가슴 뜨거워지는 사람들의 그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든 분들의 공동체감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뭉쳐서 이걸 해결해 놔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좋은 연설이면 또 모르는데 그런 것도 아니야. 네. 그 현장 상황 자체가 라이브로 방송이 일단 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홍준표가 연설을 하는 장면도 이제 보여졌는데 네. 현장은 진짜 아수라장이고 다들 이제 일하다가 들어와서 쉬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셨는데 네. 그런 분들한테 연설을 해봐야 누가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편하게 쉴 수도 없을 뿐더러 좀 안정적이고 싶어하고 그러잖아요. 네. 일단은 뭐 밖에 뭐 어떻게 될지 그 미래 자체도 불투명하고 하는 상황인데 와가지고 그렇게 듣기도 좋은 목소리도 아닌 사람이 장시간 그렇게 떠들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렇죠. 싸버리고 싶겠다. 테러야 이거. 네, 테러예요. 그리고 현장 방문할 때 홍준표만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차 타고 움직이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공무원들이 손이 그쪽에 쏠리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복구 현장에 더 손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낭비예요 이건 다. 차라리 복구 현장 가서 차라리 복구를 좀 도와주던가. 돌이라도 하나 더 진짜로. 줍는 예. 게. 하여튼 홍준표가 이렇게 공감이 전혀 안 되는 행보를 보여주면서 또 옆에서 어시스트를 쳤네요. 포항 지역구의 김정재 이 사람이 긴급특별 교부세 투입을 놓고 자신의 공치사 이것도 하는 문자를 돌려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있죠. 특별급 교부세 40억과 또 수능을 일주일 연기한 거를 마치 자신의 공덕인 양 문자 메시지에서 묘사를 했는데 이 정도면 미친 새끼다 이거. 근데 이걸 공덕인 양 연출한 것도 문제지만 이걸로 생색내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저급한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자 돌릴 시간에 그 피해 입은 그런 걸 정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자신의 그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앞으로 해야 될 문제,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냐, 그런 걸 연구해야지. 문자 보낼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치인 아니면 정치꾼입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의원 몇 선씩 해가지고 토가 되기 위해서
그냥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이제 팩트를 좀 잡아보면은 네. 일단은 40억 원이라는 돈이 나온 거는 네. 특별교부세로 40억 원이라는 돈이 나온 거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와서 그 대책본부에 와 있는 자리에서 포항시장 이강덕 포항시장이 네. 응급복구 대책으로 100억 원 지원을 좀 부탁드린다고 해서 그게 결정이 된 거고요. 네. 두 번째 그 수능 연기 관련된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청와대 홈페이지에 엄청난 양의 그 수능생들의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네. 그것 때문에 수능을 치기 어렵다는 그런 청원이죠. 청원이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거를 청와대에서 이제 긴급하게 결정을 내린 거죠. 그렇죠. 뭐 지들이 잘해서 한 게 아니라 어차피 정부에서 다 이런 대책에 관해서 민심을 다 수렴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꼭 그런 일들이 자기들 때문에 네. 이것도 관심종자예요. 관심종자들이 보통 그러거든. 내가 얘기하니까 됐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 모든 일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생각하는 거죠. 네, 이거 질환입니다. 네. 네, 심각한 질환이고요. 예, 하여튼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최고위원, 그리고 지역구 의원, 그리고 당 차원에서까지 포항에서 일어난 재난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장난을 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유한국당 이 정도 수준입니다. 제일 야당이란 데가 이 정도 수준이고 지금 뭐 보수 대통합을 한다네 뭘 한다네 하는데 이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보수라고 떠드는 것 자체도 참 부끄러운 일인 것 같고요. 네, 이런 사람들을 지방선거부터 해가지고 착착착착 정리를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예, 오늘의 이슈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이슈 두 번째는요. 할복을 하시겠다고. 사무라이 등장. 할복 어떻게 하시는지 아는 건가? 할복 뭔지 알고 하겠다고 한 건가? 할복이 뭔지는 알겠죠. 그게 이제 할복이라는 게 제가 예전에 봤는데 할복을 하면서 누가 옆에서 도와줘요. 뭐가 칼로 팍 쳐주거든요. 그거는 특혜예요. 예. 카이샤코 해주는 건 특혜고요. 예, 네. 맞아요. 그 귀족들 특히. 네. 아니면 고통스러우니까. 네, 그냥 질질거리고 죽는데. 하여튼 최경환 의원이죠. 예, 자신의 그 특수 활동비 수수 의혹에 대해서 사실일 경우 할복하겠다. 예,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위기감을 느끼거나 이렇게 막 어떡하지?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아무도 단 한 명도 그러지 않았어요. 네, 제가 이제 SNS를 하잖아요. 네. SNS는 환영하는 그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합성 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이 작가님처럼 방법도 알려주고 이렇게 네. 고통스럽지 않으려면 네, 도우미가 우선 필요하다. 목욕 재개를 하시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앞에 흰 천을 깔아주십시오. 그 옆에서 이제 목을 쳐주잖아요. 네. 네, 그거를 제가 봤을 때 홍준표가 버렸죠 홍준표가. 그러니까, 네, 친박에 대한 마지막 예우야 막 이러면서. 하여튼 지금 그 국가정보원장들이 네. 그 박근혜 정부 동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을 했다라는 지금 정황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특수활동비 삭감을 막기 위해서 당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에게 1억 원을 줬다고 진술을 했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경환 의원은 다음 주 정도에 검찰의 소환 조사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보도가 쏟아져 나오니까 결국에는 자신이 할복을 하겠다. 근데 참 재밌는 게 할복이라는 게 사실은 처벌받는 형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죄를 이미 인정하고 벌을 받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또 그런 대승적인.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특수활동비 1억 원 수수에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가 예산 낭비한 행위다. 네. 이렇게 결론을 냈죠. 심지어 당시에 최경환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잖아요. 제가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뇌물수수 혐의 자체도 더 이제 가중처벌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죠. 그래서 소위 초이노믹스라는 완전 개 실패한 쪽방난 경제정책 네. 발표해가지고 온 국민을 더욱더 도탄에 빠뜨리게 만든 거죠. 근데 정의당의 반응이 좀 더 재미있어요. 그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할복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병을 그러니까 신병을 확보해야 된다. 된다. 그게 최 의원을 걱정한다기보다는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복 말고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재미있지만 유의미한 이런 또
반응을 냈죠. 약간 그 어감이 어이구 그랬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 이에 반해서 홍준표 대표는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면서 이렇게 버리기를 시전하시고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노무현 대통령 얘기가 나오면서 아니 뭐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면 노무현도 조사해야지 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미친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항상 이런 식으로 끝나는. 그 제가 저번 방송 중에 한 번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홍준표 씨는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심한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열등감. 예, 열등감을 자신의 정치적 표현으로 자꾸 활용을 하는데 그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런 열등감이 보여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은 수사를 다 받고 구치소에도 들어갔었으니까 네. 본인도 이제 곧 구치소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뭐랄까 그 홍준표는 같은 불우한 시절을 보냈거든요. 아, 어린 시절이 불우하잖아요. 맞아요, 노무현 맞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결국에는 그 사법 권력들에게 기생하면은 기득권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인생을 살았죠. 근데 홍준표는 기생을 하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무고한 사람도 처벌받겠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고 그런 사람이고 결국에는 막 방송이라든지 어그로를 통해서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어필을 하지만 사람들이 외면하잖아요. 아무도 맞아요. 예,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떠나가고 모이고 얼마나 열등감이 느껴지겠어요. 그렇죠. 내가 부족한 게 뭔데?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 수사를 확대하는 그 검찰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하던데 정권에 뭐 충견이 되어서 다른 사건은 뭐 능력이 안 되니까 댓글 수사에만 그렇게 힘을 쏟는다 이러면서 비난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자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실을 왜곡하려고 하는 사람이 범인이죠. 네, 그 MB 정권 때 다른 중요한 사건들을 안 하고 댓글 공작만 했으니까 지금 댓글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예, 지금 적폐청산의 일환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하나하나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적폐를 청산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 적폐청산을 마치 정치 보복인 양 이렇게 자꾸 왜곡하는 이런 행보들. 나중에 다 심판 받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경환 의원도 그렇지만 할복을 과연 할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관심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또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들이 평소에 얼마나 구라를 많이 쳤냐 국민 상대로. 맞아요. 그래서 이번 할복도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다. 뭐 당연히 당연한 거죠. 정치적 수사죠. 장지질 사람도 좀 안 지졌고 네.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는 그럼요. 사람도 빠질 장소 다 나열해놨더니 고르지도 않고. 예, 그래서 뭐 되짚어 보자면 당시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박근혜가 탄핵이 되면은 자기가 장을 지지겠다. 장 안 지졌죠. 사실 최경환도 계속해서 박근혜 옆에 남아있겠다고 했는데 네 그냥 튀어버렸었고요. 네. 그때 당시 이제 장 지진다 그거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장은 그 파이어에다가 손 대가지고 완전 날리는 거잖아요. 네. 자기 스스로. 근데 이제 뭐 궁색한 변명이 뭐 예전에는 간장에 이렇게 뭐 손을 담고 아 무슨 소리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모면을 해서 빠져나갔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럼 이번에도 그냥 뭐 그 부채로 예전 방식대로 부채로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건가? 아니야. 근데 그래도 목은 치거든요. 똑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정현 대표도 그런 식으로 뭐 어물쩍 넘어갔고 그렇다고 네. 뭐 솔직히 살아있는 사람이 스스로 장 지지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대신 그만큼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정치인이니까 말조심을 해라라는 국민적 경고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또 그리고 홍준표도 뭐 빠져 죽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궁금한 마음이 드는 게 약간 자유한국당에 있는 이 이정현과 홍준표와 최경환이 그 계속해서 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걸 때는 늘 자기 목숨을 어떻게 버리겠다라는 걸 공약으로 걸더라고요. 극단적인 선택. 네. 이게 그 정치인들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국민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국민인데. 맞아요. 네. 이런 말을 굳이 우리가 그 국회의원 말에 입에서 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국격이 떨어지는. 네. 그렇죠. 이게 좀 그런 게 이 상황 자체가 지금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았는데 1억 원 받은 사람이 지금 할복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거는 사실 본인 의도는 더 많이 받은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네. 네, 특수활동비를 똑같은 국정원에서 더 많이 받으신 다른 분들을 위하여 네. 본인이 다 끌고 가겠다. 네. 내게 벌을 주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허수아비죠. 네.
새로운 허수아비가 되겠다는 건데 그럼 1억 받은 사람은 할복해야 되니까 2억 받은 사람은?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룰을. 네. 2억 정도는 거열, 3억 정도는 능지처참, 뭐 4억 정도는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화형. 가실 분들이 참 많네요. 뭐 6억 정도면 뭐 이제 뭐 전기톱 뭐 이런 거. 무서워.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자꾸 지키지도 못할 그 공수표죠, 공수표. 네. 공수표 남발하면서 뭐 자신들이 결백하다고 하는데 뭐 결백할지 안 결백할지는 법정에서 판결이 되겠죠. 그렇죠. 본인 예. 내장으로 증명할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굳이 뭐 그 사람이 할복을 하건 안 하건 그런 너저런 목숨에는 관심 없습니다. 맞아요. 단지 잘못을 했으면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그 법의 심판 앞에서 제대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뿐이지 뭐 활복을 하시건 활복을 잡수시건 저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오늘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 오늘의 이슈 세 번째인데요. 오늘의 이슈 세 번째는 국정원장들이 상납 경쟁을 했네요.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사용한 특수공작비 사업비 규모가 모두 70억 원에 달한다라고 하네요. 대단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받은 사람이 할복인데 전체가 70억이야. 69억을 이제 n분의 1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뭘 해야 되지, 이제? 69명이 받았을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우리 예. 그네는 뭐 해야 되나? 아, 그네 어떡하지?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한 거열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일단 남재준 원장이 6억, 이병기가 8억, 이병호가 27억을 청와대에 상납을 했는데 30억 중 일부는 또 정무수석실로 가고 네. 이게 또 비통한 게 뭐냐면은 이게 부패하면은 뿌리부터 썩잖아요. 네. 이파리도 썩잖아요. 이게 또 다른 식으로 이제 개인적인 직원들의 그 사적인 자금으로 쓰여지지 않았을까 그런 맞아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요. 사실 이병호 이제 국정원장 시절에는 박근혜한테 매달 1억씩 연금처럼 지급이 됐다고. 야 무슨 캐시백도 아니고 말이야. 네. 진짜 너무 와. 진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진짜 게 인생 편하게 산다. 이거 다 우리 돈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최경환이 그렇게 억울해하지. 아, 자기는 이해가 일을 된다. 받았는데. 아, 이해가 돼요. 박근혜는 활복을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꼬매주고. 그렇지. 잔인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파리까지 같이 썩는 것처럼 네. 그 중에 일부는 또 개인 착복이 되거나 아니면 또 보수 우익단체한테 가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하고 있고요. 예, 충분히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특수활동비 관련해가지고 뭐 우병우, 그 다음에 조윤선 다 자유롭지 않죠. 그 사람들이 월급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주는 월급을 받을 때 사실 그 액수라는 게 그런 게 많이 포함이 되잖아요. 이 사람한테 충분히 월급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쉽게 어떤 돈에 의해서 매수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정도는 아닐 정도로 충분하게 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고위공직자일수록 돈을 많이 받아가는 이유가 그런 건데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월급을 뭐 안 줬어요? 우리가 뭐 월급 떼고 도망간 사장도 아니고 우리가 돈을 안 준 것도 아닌데 왜 받은 거 말고 또 돈을 또 이렇게 챙겨가지고 맘대로 썼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심리가 그거예요. 월급은 월급이고 또 품위 유지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이겠지. 보너스를 받아갈 거면 뭐 일을 잘해놓고 그러니까. 보너스를 받아가면 또 그렇죠. 말이 일은 되는데. 완전히 뭐 이명박 5년, 박근혜 4년 동안 완전히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진짜 염치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박근혜 시절 국정원장들이 모두 이런 착복을 했고 네. 그것도 매달 누구에게 지급한다는 거는 그 이전에도 이런 관행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고 네. 이게 굉장히 당연시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네, 그렇죠. 뭐 국정원 하면 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이명박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럼 그 MB 때도 충분히 이런 일이 있었겠죠. 원래 있었던 일이니까 이러면서 했을 것 같아요. 그게 관행. 그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받았다라는 네. 그런 주장을 펼치더라고요. 그 야당. 아, 그래요? 네,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그게 주장을 다 물타기지, 펼쳤고. 그것도. 뭐 이제 같이 죽자 이건가 싶다. 그 의미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받았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고 네. 다른 대통령은 다 받았는데 그 두 분은 안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네. 그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터치 자체도 안 했잖아요. 왜냐면 그
국가정보원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권력기관에서 이용을 하게 되면은 그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그 노터쳤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네. 남한테 다 씌우려고 또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두환이 유명한 말을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했잖아요. 홍준표도 전두환은 버리더라. 사진 안 걸었어요. 네, 사진 안 걸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특수활동비가 권력을 가진 개인들에게 돌아가서 사적 용도로 쓰여졌다라는 게 정황이 밝혀지고 있고, 관련해서 뭐 이제 또 최경환 할복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오금이 많이 저릴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수활동비 관련한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치려고 하는 그 검찰의 노력이 빛을 발했으면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오늘의 이슈 세 번째, 국정원장들의 활동비 상납 충성 경쟁,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금주의 시사. 예, 금주의 시사입니다. 금주의 시사는 송병훈 님이 준비하신 시사를 들어볼 건데, 어떤 시사 준비하셨죠? 예. 이번에는 개표 조작 프로그램이 이명박 정부에 실제로 있었다는 소식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저번 주에 사실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스카이 데일리라는 언론사에서 2017년 11월 14일 날 보도한 내용이네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 그 군에 있던 고위 간부가 이제 나중에 실토를 한 내용인데요. 네. 국가정보원과 군이 개표 조작 프로그램을 개발을 실제로 했었고, 네. 그때 당시에 그것과 연결해서 스마트폰 도청 장치를 보유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제보를 하셨고요. 네. 그게 이제 2013년에 이제 제보가 된 내용인데, 사실로 이제 확인이 됐다는 뉴스가 이번에 뜨게 된 겁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의혹 제기는 있었잖아요. 네. 예. 저희가 이제 시민의 눈을 제가 이제 사실 제가 하는 거죠. 예. 저도 했었으니까. 예, 예. 제가 그 시민의 눈에 사실 들어가서 미친 듯이 하는 이유가 사실은 어떤 책임감 때문이거든요. 송병훈님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네. 그때 솔직히 제가 고마웠던 게 뭐냐면은, 그때 그 선관위 그 암호라든지 이런 부분들 방송하기가 지금은 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면서도 제가 좀 겁이 났어요. 저 친구 저래도 괜찮을까?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됐었죠. 근데 용기 있게 얘기하고, 오히려 저보다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쿨하게 뭐 상관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많이 고맙더라고요. 제가 뭐 어떤 보상을 요구하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책임감이 있었어요. 직업인으로서, 네. 어떤 전문 직업인으로서 내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인데 똑같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개표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거를 사용을 했다는 의심이 들어서, 그게 이제 제가 마치 그걸 이제 저지른 것 같은 기분인 거죠. 프로그래머로서의 그 도의적 책임.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익을 위해서 그런 게 쓰여져야 되는데, 사회에 해악을 끼치려고 쓰여진 거에 대한 일종의 바로잡기를 내가 같은 프로그래머로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사명감이 생기신 것 같네요. 네. 그게 이제 개인적인 연결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가 기사를 통해서 네. 사실 그런 부분이 제 부각을 받고 있는 점이 굉장히 그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저도 이제 간만에 한시름 놓게 된 기사라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은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본인이 그런 걸 만들었다고 사실 나오면은 가장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사실적인 몇 가지 그 이유 때문에 이걸 만든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프로그램 만든 사람은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고요? 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만든 사람은 아예 이제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고대 시대 때 성을 지을 때 있잖아요. 네네. 그 성을 지을 때 그 성을 설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은 성에 여러 가지 함정을 만들고
그 함정들을 설계를 하고 그리고 미로를 만들고 비밀문 같은 걸 만들잖아요. 트랩. 네. 그런 것들을 만든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성을 다 완성해 놓고 나면은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맞아요. 수청당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같이 뭐 묻어버린다든지 뭐 네. 그런 게 있었죠. 뭐 이집트에서도 있었고 뭐 중국에서도 있었고. 네,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절대로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뭐 양세병님도 그렇고 이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듣다가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인데, 하여튼 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뭐 애청자분들이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또 부연 설명 안 드릴 건데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니까요. 네. 친구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친구 대신 이제 복수하는 느낌으로 일을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 이제. 제가 시민의 눈 하면서, 우리가 시민의 눈 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잖아요. 총선 때부터 했는데, 왜 저 친구가 저걸 미친 듯이 할까? 나는 그런 사명감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네, 그런 부분도 저를 있었지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도 그냥 연약한 한 명의 인간일 뿐이고요. 하여튼 뭐 그래서 시민의 눈 활동에 매진하시게 된 거고, 그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이명박 때 이용됐던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이랑 인간적인 그 교류가 있었던 분이시다. 시민의 눈 쪽에서 있었던 IT 관련한 모든 그런 방어라든지 시스템 구축은 다 송병호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네, 뭐 그렇죠. 제 손을 거쳐갔죠. 그렇죠. 네, 이런 프로그램이 돌아간 때에 그런 프로그램이 작동한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남기지 않는 것도 직접 가서 확인을 했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이걸 파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이번에 기사가 나게 돼서 사실 저로서는 한시름 놓고 이제 좀 그만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올 정도가 됐으면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개인적인 싸움은 그만해도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신 거죠? 네, 이게 이제 지진 때문에 네. 이 이슈가 이제 덮였어요, 사실은.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제가 솔직히 지난주에 이 뉴스를 봤거든요. 이 뉴스를 보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송병호님이었어요. 네, 지난주에 이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방송을 결방한다고 해서 이건 내가 다뤄볼까 했어요, 솔직히. 근데 아니다, 이건 내가 다룰 만한 시사는 아닌 것 같다. 어차피 IT 지식도 없고 그런 컴퓨터 쪽으로 좀 문외하기 때문에 송병호님이 언젠가 얘기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뭐 바로 다음 주에 얘기를 해주셔도 되는데, 그 사연 안에는 이제 또 개인적인 비극적인 일, 그 지인의 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 있네요. 네. 뭐 그래서 뭐 제가 이때까지 좀 너무 책임을 다 지려고 했는데, 네. 이제는 좀 책임을 내려놓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거 해. 네. 돈이 최고야. 돈 좀 벌어라. 네. 나도 덕 좀 보자. 뭐 송병호님 말씀 잘하셨는데, 시민의 눈, 그리고 또 이제 이런 IT 관련한 그 뭐랄까 저항 운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송병호님이, 저는 공헌을 많이 했다고 봐요. 근데 뭐 그거를 송병호님 말씀하셨지만 뭐 무슨 대가를 원해서, 아니 내가 이걸 통해서 나중에 사회적인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전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진짜 뭐 어쩔 때는 뭐 좀 보면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너무 열심히 했잖아요. 우리가 다 봤잖아요. 뭐 녹음하러 오는데 밤새가지고 힘들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아요, 저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사회 표면적으로 이제 슬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겠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럴수록 조금 더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예요? 네, 그렇다고 다 놓지 마시고, 네, 방심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 상대방들이. 네. 그렇잖아요. 제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정도는 네, 계속해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멋있다. 네, 제가 옆에서 시트콤 찍고 있을 동안 이분이 영화 찍고 있었어. 그러니까. 전극이야, 전극 배우야. 저희 제대로 된 거 하고 있었어. 나 꽁 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 어떤 마음이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의 눈이라는 단체가 조직이 되고, 그 사람들이 솔직히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우리 선거 기간 동안에 그 진짜 각 지역 선거구마다 진짜 거기서 있었던 그 구구절절한 사연들 얘기하자면은 그 백서 나오잖아요. 이제 시민은 백서. 그렇죠. 선거 기간 동안. 언젠가 나오겠죠. 하여튼 만든다고 했으니까. 네.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뭐 심장이 뛰고 뭉클하고 막 그래요. 마음이 이제 뭉클하고 그런데 다 그랬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뭔가 이상한 미심쩍은 그런 선거 시스템을 보고 그냥 에이 선거가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바로 잡아보자. 이걸 한번 뜯어 고쳐보자라는 취지로 일으켰던 운동이었던 것 같고 결국 그게 선거 감시를 넘어서서 이제 정책에도 반영이 되려고 하는 뭐 선거 연령을 낮춘다든지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수개표를 법적으로 법제화시켜가지고 그 문제가 많은 투표 용지 분류기 자체를 없애는 그런 운동까지 번지게 되는 확산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통해서 시민의 눈이 어떤 단체인지를 인식하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일에 대해서 뭐 지금까지 시민의 눈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저도 지금은 시민의 눈 활동을 안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그 운동 자체를 응원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본능적으로 꿈틀꿈틀 되게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 네. 갑자기 그 소년이 온다 얘기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그분들도 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뭔가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네. 그냥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 갑자기 나쁜 일을 당했는데 그 원인이 거기에 있어. 나는 민주주의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치는 건 견딜 수가 없어. 라고 해석해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그게 이념에 매몰되는 것보다 훨씬 행동의 본질에 더 다가가기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내 주변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그냥 그거를 비겁하게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 사람의 억울함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의리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행동을 했다라는 거. 그렇게까지 친해진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친구였을 뿐이지만은 그냥 네. 죽는다. 끼얹지 마 그런 거. 겨우 감정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겨우 감정 잡아가지고 이렇게 몰아가는데 거기 갑자기 부엌을 팍 치냐. 아 진짜 안 도와주네. 그런 식으로라도 이렇게 발현이 돼서 결국에는 큰일을 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송병호님 오늘 말씀하시는데 뭐 그래요. 자꾸 저도 말하다가 너무 울컥울컥 해가지고 좀 방송하기 힘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 얼만큼 친했는지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주변 사람에 대한 그런 애정이 결국에는 큰 대의의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되었다라는 게 좀 감동적인 사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결국에는 이 사건 그러니까 그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해킹 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 밝혀지겠죠? 네, 밝혀지고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고 네. 사실 그런 식으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명백하게 다 기록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제 30대 중반 이후의 삶을 잃었습니다. 예, 그래요. 송병호님이 준비하신 시사 오늘 좀 생각할 게 많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송병호님이 꺼내기 힘든 얘기였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얘기까지 이렇게 하시면서까지 준비하신 시사 잘 들어봤고요. 그래요. 새날 수요 방송 99화였습니다.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다음 주에도 소리 없이 요란하게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타이틀 음악, 디템포, 편집, 최정민. 올해 참사 18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부모님들이 오신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양세병님이나 이 작가님 나이대 친구들이거든요. 맞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시에 30대 중반이었던 부모님들이 50대 이렇게 돼가지고 와서 아직까지도 자식에 대한 그리움 그게 이제 사무쳐가지고 죽는 그날까지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안전한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기원한다 하셨고, 그 관련해서 이제 화성시에서 497억, 그러니까 한 500억 원을 들여서 시랜드 부지랑 옆에 있는 이제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시랜드 희생자 추모 공간을 조성하고 청소년 수련원을 조성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돈으로 조성하기 전에 잘 지었으면. 그렇죠. 그 뭐 한참 지난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잊지 않고 이렇게 뭐 추모 사업이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또 한번 경각심을 준다는 건 또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네. 뭐 이 작가님 짚으신 대로 애초에 이런 사건이 없으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많이 안타깝네요. 근데도 이 이후에도 99년도뿐만이 아니고 청소년 수련원에 관한 문제가 계속 몇 년에 한 번씩 터지잖아요. 그렇죠. 네, 안전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세월호 사건 이후로도 아직까지도 그런 문제, 박근혜 정부 안에서 그런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 들어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 그걸 많이 기대를 해보는 거죠. 99년도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 중 첫 번째, 시랜드 화재 사고.
그 사고를 한번 짚어봤고요. 두 번째 사고도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제가 이거를 당시에 뉴스로 봤는데 그 충격이 가시지가 않아요. 다 아실 겁니다. 아마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이라고 아이가 집 근처 골목에서 누군가에서 황산에 테러를 당한 거예요. 그 수법이 너무 악랄하더라고요. 예, 너무 쇼킹했어요, 이거는. 근데 그 당시에 유일한 목격자가 어린 청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 확실한 증언을 받지 못했고 또 경찰 쪽에서도 태환이의 증언을 뭐 유의미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되지 못한 점이 있죠. 지금까지도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경찰의 무능한 초동 수사에 대해서 많이 회자가 된 사건인데 당시 그 아까 이 작가님 짚었던 그 청각장애 있잖아요. 네. 그분이 지금 현재 대학생으로 사회생활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고 그래요. 당시에도 그게 지능지수가 낮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의 증언을 무시하고 그리고 태환이가 증언했었던 부분도 무시하고 그리고 부모가 태환이에게 물어봐서 이렇게 나왔던 증언도 다 무시하고 결국에는 그런 총체적 난국 때문에 초기 수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건이 나면.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2005년도에 수사본부를 해체했다가 또 단체랑 유가족들이 요구하니까 13년도에 또 재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마저도 당연히 초동수사가 안 됐으니까 그때 와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럼요. 13년이나 지난 사건이고 그때 당시에 경찰들이 얼마나 무능했냐면은 그 증거물품을 막 섞어가지고 무슨 짓이죠 그게? 그래서 결국 나중에 경찰이 그걸 인정을 했어요. 자기들 그 초동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 근데 그럼 뭐합니까? 아까운 어린 생명은 또 하늘로 간 거죠. 네. 아직까지도 영구 미제로 남게 된 결국 공소시효가 15년도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뒤로 그 태환이법. 네, 일명 태환이법. 예, 그러니까 강력 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이 생겼지만 결국 그 정작 그 태환이의 사건, 그 대구 아동 황산 테러 사건은 이 법에 적용을 못 받는 아이러니가 벌어진 거죠. 네, 대신에 이 법으로 그 드들강 살인 네, 드들강 살인 사건 받았고요. 해결됐죠. 네. 예. 그리고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도 네, 성공을 맞아요. 받았다고. 이런 거 보면 참 그 어린 생명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그 질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사건인 것 같고요. 예, 경찰도 많이 반성을 해야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 경찰들이 초동 수사를 미흡하게 한 부분 때문에 시시비가 잘 가려지지 않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 중에서는 피해자는 또 2차 피해, 3차 피해를 계속 당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번에 안젤리나 졸리가 얘기한 성폭력이 왜 벌어지는가 네. 그거에 대한 3가지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에서도 잠깐 나오는데 과학 수사 방법이라든가 증거를 남기는 능력 같은 거 그게 이제 범죄 해결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은 이제 만약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 쳐도 네. 거리 곳곳에 CCTV가 다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과정에서 99년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경각심을 갖고 고쳐나가려고 계속해서 CCTV를 여러 가지 막 설치하고 네. 수사기법을 발달시키고 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결국 한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생명들이 또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요. 분위기가 좀 많이 다운됐네요. 또 안 좋은 사건들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99년도에 또 다른 사건으로는 이제 뭐 또 신창원 탈옥 사건. 네. 네. 그 신창원 티셔츠 엄청 유행하지 않았어요? 최고였습니다. 그게 뭔가요? 신창원 쫄티라고. 그 되게 독특한 그래픽이 네. 이렇게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그 TV 연결 끊기면 지지직하는 네. 그 화면처럼 생긴 티셔츠였는데 네. 되게 유행을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동대문에서 그게 물량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많이 나갔다. 왜 화이트 노이즈 화면이라고. 그게 원래는 되게 비싼 고가래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다 살 수 없으니까 이미테이션으로 네. 많이 있고 또 연예인들이 또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 그런 거 막 흉내내는 것도 좀 있었어요. 뭐 신창원 씨 흉내내고 막 그런 부분도 있었고 돈을 훔쳐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검거돼서 징역을 살게 되셨죠. 예, 그래요. 99년도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의 이슈. 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요. 포항 지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었죠. 네.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홍준표. 네. 우리가 지금 4주째인가요? 홍준표 얘기가 빠지질 않네요. 그러니까요. 잘 팔려요 이 뉴스가.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우리 토요일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뉴스를 서칭하고 오잖아요.
꼭 들어가 있어. 네, 이제 들을 때마다 복장 터져가지고. 네. 하여튼 일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죠. 이분이 원전괴담이라는 말을 썼네요. 좌파들이 퍼뜨린 원전괴담에 과거 광우병 괴담처럼 속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제가 원전괴담을 한번 검색해봤어요. 구글에다가. 네. 근데 뭐가 원전괴담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이게 원전괴담이 아니라 그쪽 지역에 원전이 모여 있잖아요. 핵발전소가. 네. 그러니까 진짜 위험하니까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걸 무슨 마치 괴담이라고 이렇게 몰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그냥 괴담도 아니고 좌파들이 정치적으로 뭐 선동을 하기 위해서 퍼뜨린 것 마냥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모 눈엔 뭐만 보인다고. 지들이 종북 프레이 마주 그냥 쏠쏠하게 써먹고 이제 안 되니까. 네. 지속적으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제 좌파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최근에 있었던 뭐 YS 박정희 이승만 사진 이렇게 붙여놓은 거. 진짜 붙여놨더라고요. 네,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그 조합을 봤는데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되게 서먹하게 떨어져 있던데요. 그 심지어 제가 다시 조사를 해봤는데 YS가 원래 자유당 공천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최연소 의원에 당선이 됐었는데 나중에 그 이승만이 독재하는 것 때문에 환멸을 느껴가지고 탈당을 해요. 그럼 그쪽이 아니네요. 그 사람 사실 같이 이렇게 네. 노니까. 그 심지어 YS랑 박정희는 거의 왼수잖아요. 마치 야스쿠니 신사의 적군과 아군이 같이 있는 것처럼. 그 세 사람 사진을 놨는데 너무 안 어울리는 거죠. 이거 중앙장사뿐만 아니고 뭐 국회 대표실이니 원내 대표실 뭐 전국 지구당까지 다 붙이라고 지시를 했다는데 얼마나 밑에서 짜증날지 감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식이라든지 논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이제는. 뭐 하여튼 우리가 그 사진 걸어놓은 것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홍준표 당대표가 자신의 이제 함량 미달의 수준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없는 적을 만들어내고 자기가 영웅인 듯이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막 네. 좌파들이 그렇게 막 아무리 떠들어봤자 원전은 어떻고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이고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갑자기 원전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그 지방에 내진 설계 잘 돼 있다 그랬는데 봤잖아요. 저희 사진으로 무너진 거. 그렇죠. 그 내진 설계 얘기하신 게 사실 그 홍준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포항을 어제 갔다 왔는데 내진 설계가 된 맞아요. 예, 애틋하고 뭐 그런 건데. 먹혔구나.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실시가 됐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그걸로 이제 사연 보내서 라디오 사연도 상담. 아 정말. 네. 최근에 우리 아들이 저한테 아빠는 첫사랑이 누구야 이러더라고. 좀 생뚱맞잖아요, 애가.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아무 꺼리낌 없이 엄마지 막 이랬죠. 당연하죠. 네, 근데 멀리서 우리 와이프가 마치 현재 야당 의원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표정으로. 근데 아이들한테는 굳이 얘기해줄 필요 있나요? 뭐 구라를 치느냐 뭐 이런 표정이었는데 뭐 하여튼 그랬는데 이게 인연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저랑 와이프가 같은 학교였는데 서로 모르는 사이였어요.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뭐 시시콜콜한 그런 연애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다가 이 얘기를 했더니 와이프가 그때 봤대요, 제가. 도로에 누운 애. 헐. 도로에 누운 애 보고 버스에서 이렇게 딱 보고 우리 와이프가 친구들이랑 술 처먹고 저기서 또 누웠다고 누가 하면. 와, 재밌다. 와, 재밌다. 그래가지고 그 일로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인생에 더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뭐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거 보면 약간 운명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신기하네요. 재밌네요. 네. 그래서 서로 이제 모르다가 이제 나중에 사회에서 만나서 결혼한 케이스죠. 예, 뭐 제가 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재밌는 일로 좀 오픈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제 99년도에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아서 오늘 소개해드릴 일들이 안 좋은 사건들이다. 예, 일단은 좀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환기시키고 갈 겸 해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예, 99년도에 좀 안타까운 사건이 많았어요. 일단 첫 번째 사건이 이제 시랜드 수련원 화재 사건이라고 예, 그 대형 참사가 일어났죠. 근데 문제는 당시 이제 피해자들이 어린 유치원생이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네. 보니까 이게 6월 30날 일어난 사건이고 네. 경기도 화성군에 있던 그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에서 일어난 건데 당시에 초등학생, 유치원생 그리고 뭐 인솔 교사나 강사분들까지 해서 다 544명 있었는데 유치원생만 19명, 네. 강사 및 교사 4명 이렇게 23명 사망하셨어요. 예, 적합한 기준이 아닌데 개설 허가를 내줬다라는 그런 의혹까지 나중에 이제 관련 공무원 폭로까지 있었고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초동 조치가 너무 미흡했다는 거. 1시간 뒤에 소방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화재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화재가 문제가 뭐냐면 불에 타서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연기? 예, 그 연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나중에 폭발하기도 해요. 진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건축물들이 이제 안에 플라스틱 소재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가스를 응축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빵 하고 터지는 그것도 무서운 데다가
질식하는 문제. 네. 그리고 당시에 어린 학생들이 많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죠. 특히 기관지가 상대적으로 약했을 거고, 그 대피하는 데 능숙하지 않았을 거고, 그런 안전에 관련된 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시설에서 그런 아이들을 받아가지고 결국 이런 참사가 일어난 거죠. 보니까 문제가 진짜 많았더라고요. 뭐 네. 지어질 때부터 문제고 뭐 수사까지도 문제인데 첫 번째로 대두된 게 원래 모기향에서 불이 번졌다라고 했는데 실험 결과 모기향으로는 그렇게 화재가 날 수 없다는 걸 확인했고 네. 그래서 전기 누전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래요. 근데 원인을 결국에는 밝혀내지 못한 걸로 네. 마무리가 됐죠. 예, 그래요.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또 안타까운 게 필드하키 국가대표 선수가 계셨어요. 김순덕 선수라고. 그분의 장남이 이제 여기서 잃고 이분이 그 나중에 이제 그 보도 프로그램에 나오셨는데 뉴질랜드로 아예 다 이민을 가버렸어요. 가족들이. 더 이상 한국은 희망이 없다 하고 받았던 금메달, 뭐 훈장 이런 거 다 반납하고 더 이상 이 나라엔 환멸이 꿈이 없다. 났네요. 그렇죠.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결정적으로 그 마음을 굳히게 된 게 그 뒤에 일어났던 인천의 인현동 화재 사건. 술집에서 이제 불이 났는데 술값을 안 내고 사람들이 도망갈까봐 주인이 문을 걸어 잠궈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술집에 청소년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있다가 그 청소년들이 많이 죽었어요 또. 와. 그것도 99년도에 있었던 참사 중에 하나죠. 총체적 난국이네요. 미성년자 공주에. 네. 그 인천 화재 사건은 호프집 화재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회자된 사건이고요. 예, 일단 시랜드 관련한 얘기가 아직까지도 이어지는 게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곳곳에서 벽돌이 무너져 내리고 콘크리트 바닥은 갈라졌습니다. 기둥을 지탱하던 시멘트는 떨어져 나갔고 철근은 휘어졌습니다. 이 같은 구조물 피해뿐 아니라 땅도 크게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세대와 세종대 등 국내 5개 대학 지진위성연구팀이 위성에서 관측한 고성능 영상 레이더 자료를 이용해 지진 전후에 땅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지진 발생 지역에 단층으로 추정되는 불연속선이 나타났는데 이 선 북서쪽은 3cm, 남동쪽은 6cm나 위성이 통과한 동해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쪽과 남쪽이 다 상승을 했다거나 또는 단층대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동쪽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저희 위성에서 관측한 결과가 얻어졌다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땅이 1cm 이상 이동한 지역은 진앙 주변에서 직경 10km 이내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지진 피해가 큰 지역이 포항이나 주변 지역 전체가 아니라 진앙 주변 직경 10km 이내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항 지진이 경주 지진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땅이 3배 이상 많이 움직인 것은 얕은 곳에서 발생한 데다 지반이 약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새 호남 지역 중진 의원들은 안철수 대표의 중도 통합 추진은 국민의당을 소멸시킬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서 안 대표가 중도 보수 통합으로 제2의 YS가 되려고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는 다당제 확립이라는 국민의당의 창당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동영 의원과 천정배 전 대표도 안 대표가 반개혁, 반호남, 반문재인에 매몰돼 적폐연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뜻을 모은 새 중진 의원은 가칭 평화개혁연대라는 당내 조직을 꾸려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의 호남 출신 의원들과 초재선, 비례대표 의원들을 모두 망라한 조직을 꾸려 안 대표의 중도 보수 통합 추진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1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놓고 벌일 이른바 끝장 토론에서 참여 서명을 받은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이 정체성이 평화하고 또 개혁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국민의당 40명 국회의원 중에 거의 전부가 우리의 뜻에 함께하고 동참하리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으로 활로를 찾으려는 안 대표와 이에 반대하는 호남 중진이 정면 충돌하면서 자칫 당이 쪼개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들 의원들은 당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 김건우 군의 어머니 김민아 씨가 분주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임시 숙소에서 머물고 있는 김 씨는 하루 2번 세월호가 거치된 통제구역으로 향합니다. 수색과 조사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의 마지막을 보지 못했어요. 조금 늦게 나와가지고 아빠가 못 보게 했는데 저 배를 보면서 아이의 마지막을 같이 하고 있다. 고 정동수 군의 아버지 정성욱 씨는 수색 작업을 촬영한 파일들을 정리하는 작업에 한창입니다. 지금 작업 영상을 잘 파일별로 좀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봐가면서 꼼꼼히 그날 있었던 것을. 유가족들은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들어온 지난 3월부터 컨테이너에 상주하며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거차도 산중턱에서 사고 해역을 내려다보던 생활까지 더하면 몇 년째 세월호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구하지 않았니?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세월호를 계속 쫓아다니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이가 마지막 순간을 보낸 세월호를 코앞에서 바라보는 일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괴물 같았어요. 인간의 욕심덩어리잖아요, 저게. 정말 악마 같았고 용서할 수 없는 배였어요. 하지만 훗날 떳떳하게 아이를 만나기 위해선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엄마니까. 이건 뭐 바뀔 수 없는 거잖아요. 엄마니까.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건데. 차디찬 바닷바람에 더욱 뻣뻣해진 세월호는 오늘도 아무 말 없이 무겁게 누워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말 못하는 세월호의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소유 방송 출연자들의 평균 연령은 26세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의도로 기획된 방송입니다. 소리 없이 요란한 방송. 새날소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세 분 자리하셨습니다. 양세병님, 안녕하세요. 예, 송병호님.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결방하셨죠? 결방에 빛나는. 네, 지난주 결방에 빛나는 송병호님 나오셨고요. 예, 이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세 분과 함께 소유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예, 어느덧 정식 코너로 자리 잡았죠? 이게 너무 좋아요, 사실. 근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쉬워. 이에이치카가 얘기했잖아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지겹다, 그거. 인정. 그 책을 읽었더니 지겨워. 아, 그래요? 네. 하여튼, 예, 소유방송이 벌써 99화네요. 네. 그럼 99 하면은 네. 이번으로 이 코너 끝나는 거예요? 지금 고민 중입니다. 너무 아쉬워요, 사실. 근데 매번 준비하는 저도 부담이 돼가지고. 그럼 101화가 되면 이제 101년에 있었던 일을. 101년? 아예 과거로 가서. 아예 과거로 가서.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101년 정도면 드디어 고구려에서 뭐 이러면서 네, 고국 천왕이 편집하셨습니다. 재밌잖아. 네, 드디어 뭐 백제가 뭐 드디어 고대 국가의 틀을 달았네요. 막 안 되겠다. 언제까지 해야 돼? 저희 죽어도 조선까지 못 가겠네요. 이거는 이제 봐서 이제 2000년대 초반 얘기도 재밌는 얘기가 많고 네. 또 되짚어볼 만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2000년대로 넘겨야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뭐 100위라면 2001년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예, 그건 뭐 오로지 제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라. 네. 화이팅. 네. 일단 99화죠. 그래서 99년도에 있었던 일들을 짚어볼 건데요. 네. 예, 일단 뭐 개인적으로 저는 99년도에 드디어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축하드려요. 1년 동안 비둘기똥 피해가면서 도시락 까먹던 그 보람을 느끼게 된 그런 날인데 99년도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제가 드디어 첫사랑을 CC로 과 CC로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CC 좋았어요. 저희는 여대여가지고 경험해볼 수가 없는 문화라. 있을 수도 있지, CC가. 그러니까 제가 경험할 수는 없어서. 당연히 많죠. 성향은 아니고. 99년도 이제 CC가 됐는데 제가 그 전까지 이제 숙맥이었어요. 지금 딱 안 그래 보이잖아요. 그럼요. 네, 막 노련하고 막 달고 다른 사람 같은데. 달고 달았다니요.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아주 숙맥이었습니다. 귀여웠겠다. 네, 그래가지고 막
고백도 못하고 쭈뼛쭈뼛대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뿐. 스토커다, 스토커. 스토커가 아니고 그때는 흔했어 이런 게. 근데 어떻게 CC가 되셨네. 친구들이 좀 도와줬고. 역시 숙맥들은 친구들이. 제가 또 첫인상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서. 예. 아 진짜요?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네. 뭐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입학하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학교 행사에서 단체로 술을 먹는 날이 있었는데 잠깐 나오라 그러고 제가 도로에 누웠어요. 왜 그랬어요? 내 고백을 받아주지 않으면 난 여기서 일어날 수 있겠다. 최악이다. 그 요즘에는 데이트 폭력으로 잡혀가는 거 알죠?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또 그 순수한. 그죠. 예. 그때는